교재 114페이지 피시면 되겠습니다. 네, 7번째 챕터라고 해서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는데요. 여기는 사실상 내용이 아주 단촐해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부분이 들어오는 자리여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아주 단촐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강의 내용에도 그냥 큰 제목 하나밖에 없죠. 자, 기타 비유동자산은 크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비유동자산에선 우리 다시 투자, 유형, 무형, 그리고 마지막 기타 비유동자산. 그래서 기타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도 아니고 유형자산도 아니고 무형자산도 아닌 자산이 모여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장기전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투자나 유형이나 무형이 왜 안 들어가냐면 이 부분을 가지고 뭔가 이익적인 부분이 생긴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가장 대표적인 게 누가 있더라? 보증금. 자, 보증금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들어간 돈 또는 내가 장소를 빌리기 위해서 누구한테 준 돈. 그런데 여러분 나올 때 무엇 하실 거예요? 찾아갖고 나오실 거죠? 그래서 내가 타인한테 넣었던 돈들은 내가 다시 나올 때 그 사업을 더 이상 안 할 때 돈을 찾아갖고 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보증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봤던 게 임차 보증금. 그럼 여러분 임차 보증금은 뭔가를 빌리는 과정 중에 무엇한 거예요? 지불한 돈이죠. 그래서 요 임차 보증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동산을 무엇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실 거다. 임대차 계약을 썼을 것이다. 근데 그 임대차 계약서에 내가 달달이 세만 내면 좋겠지만 무슨 부분 보증금 얼마를 내라고 써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걸 빌려 쓰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하는 거죠.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을 우리가 임차보증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하셔라 라고 하시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차변에 누구를 쓰시고요. 지금 비유동이라고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는 임차 보증금을 기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거래처 관리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 임대인 B한테 지금 보증금을 넣은 것이다. 그러면 거래처 기록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상대편에는 뭐 써주시면 될까요? 나간 돈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현금을 지불했다라면 현금, 통장에서 돈을 내보냈다라면 그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나고요. 그럼 임차인이 있으면 누가 있을 것이다? 아, 임대인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임대인의 입장. 자, 임대인은 실제 집주인입니다. 그럼 임대인은 돈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지문에 돈을 받았다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차변에 현금을 받았는지 아니면 통장으로 이체를 받았는지 그 받은 분에 대해서 정리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자, 이 돈은 가지고 있다가, 이 보증금은 가지고 있다가 세입자가 무엇하면, 나가면, 우리 떠나면 무엇 하셔야 돼요? 돌려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갚을 빚처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임차가 아니죠. 임대인이 갖고 있는 돈이니까 임대 보증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을까요? 그래서 임대보증금. 이 임대보증금은 여러분 지금 여기서 비유동자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타 비유동. 그러면 이 임대보증금 뭘까요, 여러분? 우리 비유동부채 쪽에 들어가야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부채 계정입니다. 근데 이거 시험 문제 내면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 자꾸 바꿔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바꿔 쓰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부분.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보증금 쪽에 이 부분을. 자, 그리고 이제 전세권. 여러분, 전세권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왜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이제 넣고 세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전세로 얻어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회사 거래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권리를 등록해놨다라고 하시면 전세권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맡긴 돈만 있다 그러면 전세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의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등록하였다. 그러면 전세권이라는 걸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영업보증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 지금 타인하고 거래하는 과정 중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업을 내가 행위를 하게 되면 일정한 보증금을 납입하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런 게 영업보증금. 우리 지금 택배 회사들 보시면 요즘에 또 택배가 많이 시끄럽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 택배 회사들 보시면 실제 택배 회사 전체 소속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안에 들어가서 가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뭐 큰 택배 회사의 직원도 있지만 거점에 있는 분들은 대리점업처럼 거점업을 낸 거고요. 그 안에 또 있는 사람들 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업을 하려면 일정한 보증금을 넣으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현재 택배업을 하고 있는데 보증금을 납입한 게 있다? 그럼 저는 그 부분을 영업보증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그래서 거래보증금도 있고 또 입찰보증금도 있고요. 그리고 하자보증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건물을 짓거나 하는 경우들은 그 하자와 관련된 보증금을 일정 부분 입금을 시키고요. 하자 유지보수 기간 동안 그 돈으로 유지보수를 하기도 해요. 또는 저희는 보증금 안 넣고요. 계약서는 쓰고 지금 하자가 생기면 우리가 계속 와서 무엇하겠다? 고치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보증금이 그런 부분까지도 모두 다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보증금에요. 또 들어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왜 요즘에 자동차라든지 기계를 리스로 많이 빌려서 쓰시잖아요. 그러면 금융리스가 있고 운용리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리스라는 부분. 업무에서 이제 리스는 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험은 AT가 훨씬 더 리스 문제를 많이 내기는 합니다. 전산세무보다. 자, 그리고 업무는 리스가 거의 일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 보셔야 될 거고요. 그러면 이 리스에 금융이라는 리스가 있고 운용이라는 리스가 있다. 리스 자체가 원래 빌려 쓴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유 관점이에요. 근데 이 임차유 관점이 금융이 돌아버려요. 대부업처럼 되어 있는 성격이. 그래서 일반 우리 왜 자동차 렌탈에서 사용한다라는 거하고는 틀려요. 렌탈은 진짜로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리스는 돈이 개입이 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도 성격이 다릅니다. 자, 어찌든 돈을 가지고 빌려주는 그러면 이 금융이라고 하는 건 돈 전체를 빌려주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근데 운용이라는 건 내가 무엇을 자동차를 무엇한다? 빌려 타는 거예요. 세를 주고.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문제가 생길까 봐 무엇을 하자? 운용리스로 빌려 타게 되면 보증금을 넣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보증금. 그러면 요 보증금도 이런 보증금의 계정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리스 보증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많이들 쓰세요. 리스 보증금. 그럼 구간은 여기서 만들어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리스 보증금. 저희는 기타 보증금 만들어 쓰는데요. 상관없어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리고 무역회사에 갔더니 저희는 회사에 수입 보증금이 자산에 있던데요. 네, 무역을 할 때요. 무역대금 결제 부분에 은행에서 여신을 쓸 때 일정한 보증금을 걸고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결제로 쓰기 전까지 다 예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수입 보증금이라고 쓰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은 우린 시험에서는 이것만 집중해서 거의 대부분 내고 있다. 그리고 이 리스 보증금을 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게 특징. 그런데 회사에 가면 또 다른 보증금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보증금 계정 과목은 확인해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씁니다. 그래서 보편화가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을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네, 세입자와 집주인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 주는 돈. 자, 장기채권이란 거 갈게요, 여러분. 장기채권. 자, 장기채권은 우리 당좌 자산에 들어가지 못하는 채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매출채권인데 라고 하면 당좌 자산의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이었었죠. 그리고 기타 채권에 뭐가 있었다? 우리 미수금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못 들어가는 거. 그런 걸 장기 매출 채권, 장기 미수금이라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건 이거겠죠.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인데 보고기간 종료일 12월 30일 현재 1년 이후에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한다라면 우린 장기 매출 채권으로 처리해서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겠다. 여러분 회사에서 이거 하고 싶어 할까요?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실 앞에서 그런 걸 배웠죠, 여러분. 우리 회사의 영업주기 사이클을 파악해 보셔라. 그래서 그 영업주기 사이클 내에 들어오는 부분이라면 정상적인 영업주기였다라면 대금 회수까지 걸리는 기간이 1년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좌자산이다 아니면
비유동으로 보낸다. 당좌자산에 그냥 있을 거라고 했었죠. 네, 유동으로 그대로 갖고 있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장기 미수금은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된 채권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12월 31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우리 1년 이후에 대금이 회수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들. 이따 정도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네, 크게 뭐 낼 만한 문구는 없어요. 자, 부도원과 수표는 벌써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쵸?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음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수표 또는 타인한테 무엇하였다? 패서 양도하였다. 그 어음이 무엇이 생겼다? 그 수표가 무엇이 생겼다? 부도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거 회계 처리하시라고 했죠. 근데 요거 회계 처리하면 여러분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돼요. 네,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그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음이 부도가 나거나 수표가 부도가 나면 계정 과목을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추후에 무엇을 파악한다? 우리 대손의 요건이 충족됐는지 파악하시고 우리 대손 충당금과 무엇한다? 상계하신다. 근데 충당금이 부족하면 무엇하셔라? 대손 상각비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어음이나 수표는 실제 은행을 통해서 대금 결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부도난 줄 몰랐다가 상대편에서 무슨 법은 지급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거로 인해서 뭐가 생기기도 한다? 부도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었죠. 우리 아마 이 어음 쪽 수업이 좀 길었었을 거예요. 저희 뭐 전자어음 바뀌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조금 긴 수업을 좀 했었죠. 자, 전신전화 가입건. 이건 여러분이 가시면 장부에는 있을 수 있어요. 장부에 있다는 얘기는 총계정 원장이 있을 수는 있어요. 또는 학계정 시산표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차변에 전신전화 가입건 회계 처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시냐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전화를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요즘에 가정집에 전화 없는 집도 많지 않나요? 그죠? 휴대폰을 전부 다 쓰다 보니까. 근데 회사에서 업무를 하실 때 이 전화선을 연결하고요. 전화번호를 개통할 때요. 일정한 돈을 예치시켜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 예치시켰던 부분이 내가 그 전화를 무엇하면 없애면 다시 돌려받거든요. 그게 전신전화 가입건이에요. 근데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 절대 등장할 일은 없고요. 그 번호를 없애면서 돈을 돌려받으면 차변에 있었던 전신전화 가입건이 대변에 가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질적으로 차변에 등장할 수는 없는 계정 과목. 그래서 지금 거기 읽어보시면 현재 발생건은 없다. 과거의 발생분 중에 현재 돌려받지 않은 부분만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한국통신에서요. 무슨 부분 다 돈 찾아가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직도 안 찾아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장부에는 내 재무제표에는 이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오래된 회사들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써드린 부분이고요. 자,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는 게 있고 이연법인세 부채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법인세라고 하는 부분에 세금을 낼 건데요. 그게 회계에서 계산한 법인세와 세법에서 계산한 법인세가 같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같다라면 좋겠지만 그래서 지금 회계 입장에서 계산된 법인세 비용이 있더라. 법인세 비용. 자, 이 부분이 세법에서 계산된 법인세 비용과 동일하냐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계산한 법인세 비용이. 자, 그런데 이게 대체적으로 같으면 좋겠지만 같지 않다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회계에서는요. 접대비라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는 모두 다 접대비라고 회계 처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접대비 5억의 지출이 있었다? 그럼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들어가서 5억이 수익을 깎아먹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세법에 가서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 접대비라고 했던 그 5억은 한도라는 규정이 있어. 근데 내가 세법상 한도를 계산해 보니까 4억밖에 인정이 안 돼. 4억만 인정.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회계 처리했었던 이 5억 중에 넘친 지금 초과된 금액 있죠, 여러분? 이 초과 1억에 대해서는 무엇하지 않다. 1억은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1억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불인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세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송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송금 불산입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법인세 때 비교하는 게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러면 손익계산서에서 5억을 빼서 이익을 가지고 법인세를 계산했으니까 1억만큼에 대한 법인세 계산은 안 들어갔을 거라고요. 근데
법인세법에 의해서 법인 조정을 해보니 1억이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는 1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여러분 법인세가 같을 수가 있겠어요? 달라요. 근데 이런 게 법인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금년도의 차이로 끝나지는 게 있고 다음 연도까지 넘겨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 다음 연도가 아니라 그 다음 연도도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끌고 다니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걸 이연법인세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연법인세라는 부분이 어떤 경우에는 자산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부채 계정에 이연법인세 부채라는 것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이 시험 문제는 저희 송근희 님이 세무 1급 준비하신다고 했었나요? 네, 송근희 님은 아마 세무 1급 교재 이 이연법인세 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 아마 한 페이지 정도 정리된 게 있을 거예요. 그거 공부하고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네, 그 부분 문제가 최근부터 계속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소기업은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를 생략할 수 있어요. 네, 중소기업은 아니 회계 담당자 인력도 부족한데 이것까지 사후 관리하라고 그럼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요. 상장사나 외부감사 법인들은 대부분 다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 개정도 등장할 수도 있고 등장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일시적인 차이로 인해서 법인세법에 의해서 계산된 우리 납부해야 될 법인세 금액이 무슨 부분? 회계로 처리한 법인세 비용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얘기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차후에 정리하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 미래의 내용을 따져보니 미래에 오히려 법인세가 줄어들 상황이다. 그러면 자산으로 정리하고요. 미래에 법인세가 더 늘어날 경우이다. 그러면 부채로 정리를 해요. 쉽게 생각하시면.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년에 가서 정리가 될 수도 있다. 다음 기수에 가서. 근데 다음 기수가 아니라 그 다음 기수, 또 그 다음 기수에까지도 끌고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가 돼요, 여러분? 12월 31일 현재 1년 이내에 정리가 될 수 있는 이연법인세가 있고 1년이 넘어가는 이연법인세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라고 하는 부분은 1년 이내에 무엇될 것이다. 정리가 되더라. 이거 없어지거든요. 정리가 된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은 무슨 자산이다. 여러분 유동자산이에요. 유동자산. 그래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유동자산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건 당좌자산밖에 없겠죠. 네, 재고자산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요. 근데 그거 1년 넘어가는데 1년이 초과되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년 이후에 그러니까 차계가 아니라 우리 그 다음에 가서 정리가 되더라.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된다? 비유동이 됩니다. 그래서 비유동자산과 또는 비유동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낼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유동자산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비유동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맞아야 하는데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다 있어요. 작년 ERP 시험 문제 이연법인세를 유동으로 단정적으로 시험 문제 냈다가 난리가 났었죠. 근데 거기는 답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런 오류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다 맞았으면 처리해버려요. 네, 다 맞았으면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에 다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우리 회계 처리 못 내요, 여러분. 낼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거 다 검토해서 해야 되니까. 자, 우리 실무 분기랑 실무 이론까지 다 끝내버릴게요, 여러분. 교재 115페이지 가시면 1번부터 4번까지는 분계 문제이고요. 그리고 5번째 문제는 이론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작다는 얘기는 출제 빈도가 매우 낮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 보여드리는 거 외에는 더 이상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본점 이전을 위하여 상속 빌딩의 무슨 부분? 임차 보증금 얼마? 5천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무엇하였다? 송금하였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돈을 주는 입장인 거죠.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임차 보증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준 돈, 그럼 자산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거래처 관리한다, 안 한다? 반드시 한다.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계좌에서 송금했으니까 보통예금은 감소. 그래서 차변에 임차보증금 상속빌딩 5천만 원 기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보통예금 5천만 원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자, 매출 증대를 위해 대왕마트에서 한 달 동안 완구용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자, 대형마트용 진열대를 임차하면서 대형마트에 보증금 얼마 300만 원과 1개월분 임차료 얼마 1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돈이 나간 건 보통예금에서 계좌 이체해 준 부분은 대변에 기록해 주시면 되고요. 감소했을 거니까.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이다? 310만 원이죠. 그리고 진열대를 빌려오면서 무엇을? 대형마트에 보증금을 300을 주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대형마트 거래처 등록, 거래처 관리하시고 보증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앞에서 보여진 건 그냥 내가 집 빌리기 위해서 보증금 줬어라는 얘기라면 지금은 일정한 동산을 빌려왔다는 얘기인 거죠. 거기에 임차료도 미리 주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대변에 먼저 쓰시든 차변에 먼저 쓰시든 전 차변 먼저 썼네요. 자, 임차보증금 대형마트 300 그리고 임차료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임차료는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을 쓰셔야 되겠죠. 상단에 봤더니 뭐라고 써있나요, 여러분? 매출 증대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판매하기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누가 봐도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쓰셔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공장의 사건이었다면 임차료는 제조 원가로 들어갑니다. 자, 대변에는 보통 예금 310만 원 기록하시고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영업점을 이전하면서 임대인 성화빌딩으로부터 임차 보증금 중 임차료 미지급액 600만 원을 무엇하고 차감하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 1억 9,4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무엇하였다? 반환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지급 비용 계정 과목을 사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이 회사의 장부를 열어보면 지금 일단 차변에 누가 떡 버티고 있을 것이다. 우리 임대인 성화빌딩한테 돈 준 거. 그러면 임차 보증금이 장부상에 얼마가 있었을 것이다. 2억이 있었겠네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2억이 장부에 계상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임차료를 지급했어야 되는데 아직 못 준 돈이 있었대요. 그래서 임차료 미지급액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차변에 무슨 부분? 임차료라고 회계 처리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 600만 원이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상대편 대변은 계정 과목을 뭐로 썼다? 미지급금 계정을 쓰셔도 되겠지만 우리는 미지급 비용을 썼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나 아직 비용을 못 주었어 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미지급 비용 얼마? 600만 원이라고 써놨겠죠. 됐을까 여러분? 그리고 재밌는 건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미지급 비용은 대부분 결산할 때 우리가 부채에서 배우겠지만 결산할 때 미지급 비용을 계상하세요라고 했을 때는 계정 과목에 거래처 관리를 안 하는 거로 답안 공지를 해요. 근데 기존에 저희 왜 상급 비용 할 때 누가 물어보셨을 거예요. 거래처 관리 해야 되느냐. 저는 하는 쪽 권장한다고 했어요.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시험을 줄 때만 하시지만. 근데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이 미지급 비용의 거래처 관리를 안 하는, 결산할 때 안 하는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거래처 코드가 100%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 미지급 비용에 우리 임차 보증금에도 거래처가 있었겠지만 이 미지급 비용에도 성화, 빌딩이 분명히 들어가져 있을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무엇 하겠다? 난 나오면서 정리하겠다. 그러면 차변에 있었던 임차 보증금 무엇 하시고 대변으로 보내서 상계 정리하시고 그럼 내가 돈을 2억을 다 받아야 되지만 내가 아직 안 준 임차료 600만 원을 빼고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우린 차변에 임차료에 대한 미지급 비용 600만 원 상계 정리하시고요. 나머지 1억 9,400을 보통예금으로 정리시켜 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시죠. 자, 우리 차변에 보통예금 1억 9,400 그리고 미지급 비용에 성화빌딩 반드시 넣어주셔라. 600만 원. 그리고 대변엔 임차 보증금 2억. 근데 이 부분에도 성화빌딩을 반드시 넣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배움빌딩과 공장 건물의 임대차 계약. 계약 기간은 금년도 5월 14일부터 다음 연도 5월 13일까지 체결을 하고요. 임차보증금 2천만 원과 1년분 임차료 1,200만 원을
당좌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럼 대단한 회사네요. 그쵸? 근데 보증금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건데 1년치 임차료 1,200만 원을 줬대요. 네. 자, 그리고 돈은 뭐로 줬다? 당좌 수표. 그럼 당좌 수표라는 글씨를 보자마자 여러분은 뭐라고 써놓자? 아, 내가 수표 발행했구나. 당좌 예금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죠. 단, 임차료 지급 시 전에 자산 처리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1년이 안 지났죠. 네, 5월 14일 거부터 내년 5월 13일 거까지 준 거잖아요. 그럼 얘는 미리 준 돈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미리 준 돈이에요. 자, 미리 준 거면 내가 주었을 땐 선급, 내가 받을 땐 선수죠. 나는 주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미리 준 돈이니까 선급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임차료라고 하는 건 비용입니다. 그러면 나는 비용을 미리 주었다라고 해서 우리 자산 처리하는 건 선급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누구와? 배움빌딩과 공장 건물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움빌딩이라고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변의 임차 보증금 배움빌딩 2천만 원. 그리고 같은 변 차변에 선급 비용 거래처 배움빌딩 거래처 기재해달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요. 이게 시험의 채점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배움빌딩 안 넣으면 점수를 안 주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1,200만 원.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당좌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 3,200 이렇게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 문제입니다. 다음 항목 중 재무상태표상 기타 비유동자산에 속하는 개정 과목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만기보유증권. 여러분, 만기보유증권은 투자자산에 속하죠. 투자. 자, 투자자산은 그냥 투자자산인 거고요. 임차보증금은 누가 봐도 기타 비유동자산에 속하죠. 뭐 이런 문제는 그냥 개정 과목 나열 문제 여러분.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투자 자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겠네요. 어려우신 부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네, 그래서 나오는 부분. 이 5번 문제는 진짜 점수 주고 싶을 때 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기타 비유동자산까지 이제 마무리가 돼서요. 저희는 자산 쪽 수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부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